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다양성에 대해서 시간을 좀 나누어서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육부와 학교 당국의 어떤 이제 그 학사 진행 프로그램에 의해서 25분씩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움을 좀 덜게 해서 많은 내용을 다루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어쨌든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비대면 수업하는 대면 수업은 아마 5월 둘째 주부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교실에서 만나서 수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너무 과제물 작성하는 거라든지 중간고사 이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제가 가급적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시험을 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PPT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이제 수업 시간에는 주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그런 내용도 정리를 하고 또 예상되는 이제 시험 문제도 풀어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제들만 이렇게 집어서 시험을 보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회복지 실천의 다양성의 개념이 뭔지 거기에 대한 가치와 윤리를 한번 알아보고 문화적 유능성 향상을 위한 접근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다양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개념적 이해를 좀 하시자고요. 다양성이라는 말은 차이뿐만 아니라 유사성이 공존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와 용어를 잘 해석해야지만 문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다양성이라는 것은 차이뿐만 아니라 유사성이 뭔지를 또 알아야 돼요. 이 유사성의 공존의 개념이다. 그래서 사전을 옆에 놓고 한번 검색해 보시고 좀 이렇게 답을 다시고 그래서 전체 문장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세계의 모든 민족은 자신의 언어, 종교, 가정 유형, 정치 스타일, 요리 대화 방식, 관심사 등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종, 언어 또는 종교에 대해서 사회에 적응을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동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종 간에도 그렇고 같은 뭐 백인종, 황인종, 혹인종, 흥인종 이렇게 나설 때에 어떤 그 인종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럴 이제 사고를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언어도 좀 이제 장벽을 뛰어넘으셔야 되고 또 종교 이런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는 그런 방법과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체제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동화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동화가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이제 최명민 교수님의 이제 연구 논문에 보면 인종적 다양성, 언어적 다양성, 종교적 다양성 이렇게 세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서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단 인종적 다양성인데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 구조적인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 문화적 갈등은 사회 경제적 갈등과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권에 대한 의식이 좀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상대의 독특성과 자신과의 차이점을 민감할 정도로 이걸 본인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면 수업이었으면 제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전문적 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간 대면 수업이 되면 최대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도록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언어적 다양성인데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그를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쓰는 언어도 알아야지만 다른 사람이 쓰는 언어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문적 깊이 들어오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 상대방 하려면 도구가 있거든요. 언어라는 도구와 비언어라는 도구,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의미를 나누면서 지역 사회와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세대 간의 지혜와 문화가 이게 전수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의 복잡한 욕구를 이해하게 되고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 내에 자원을 조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세 번째, 종교적 다양성인데 10년 체계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영성적, 종교적 측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관심. 나는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다루어야 할 클라이언트가 도움을 줄 그분이 바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종교적 관점과 포용성이 얼마 있는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고 세계관이나 입장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을 규정하는 8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가 뭘까?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체계 중심적 접근법, 전문적 실천 기술, 조사 연구, 단기성, 다양성, 그러니까 윤리와 또 5탄이에요. 가치, 그리고 역량 강화, 강점 관점, 그리고 체계적 관리 보호,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국제사회복지협회에서는 문화적 사회적 현장에 적응될 수 있는 사회복지의 실천의 기본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국제사회복지협회에서는 성별이라든지 연령, 장애, 피부색, 사회계층, 인종, 종교, 언어, 정치적 신념, 성취향에 관계없이 최선의 원조를 제공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윤리강령을 만들었어요. 그 윤리강령에 보면 문화와 관련된 요소가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인종이라든지 국적, 피부색, 성별, 성취향, 연령, 결혼의 여부, 정치적 신념, 종교 뭐 이런 것들에 기초한 어떤 차별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를 한다 하고서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있을 때는 어, 이제 조금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보면 인종차별도 받고 뭐 성차별도 받고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갔다 그러는데 보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동남아 사람들을 원조는 하게 되는데 혹시 차별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국제사회복지협회나 미국 사회복지협회에서는 원조를 하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적 융통성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 사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응을 하고 충분하면서도 적절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동남아나 아니면 타국에서 멀리에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온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다문화 복지가 아,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구성원들이 그렇게 되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잘 적응하고 한국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도 하고 복지 서비스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문화적인 그런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적 융통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아주 어렵게 말을 했는데 자립성과 자아의 힘에 관한 개인적 감각을 가지는 것, 문화적 원리와 문화적 맥락 관련 정체성을 가지는 것, 문화의 기본적인 신념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내재화시키는 것,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다문화 효능성, 즉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두 문화 집단 사이에서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겠죠. 어쩌면 그들 나름대로 그 나라의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인데 자기의 어떤 뭐 가정을 이루고 싶은 욕망, 또 돈을 보고 싶은 그런 욕구, 다양한 그런 이제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다문화라고 하는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인식을 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그들이 살고 있던 문화 이 사이에 가장 효과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는데 이걸 다문화 효양성이라 그런다. 효능성이라 그런다. 또 자신이 속한 문화 집단 또는 다른 문화 집단의 구성원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 또 문화적으로 적합한 행동이나 역할의 범례나 범위를 가지는 것. 한 가지 문화권 이상의 사회적 관계망에 소속돼 있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융통성에 아주 주요 요소가 있는데 첫째, 문화적 차이 인식과 수용이 있어야 되고 자기 인식을 통해서 차이 역동성을 이해해야 되고 개인 문화도 이해해야 되지만 변화하는 문화적 욕구의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실천가가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편견된 인식이라든지 클라이언트의 세계관에 대한 인식, 문화적으로 적합한 개입 전략을 해야 된다든지 계몽의식, 확립된 지식 기반과 축적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실천가의 신념과 태도, 지식, 기술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융통성에 관련된 이 속성과 개념들을 제가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서 문화적 자각, 문화적 지식, 문화적 이해 요 내용을 요런 개념은 문화적 자각이란 뜻이 뭐지? 문화적 지식이란 뜻이 뭐지? 문화적 이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요걸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자료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출력 받으셔서 여러분의 말로 이해가 되고 또 설득력 있게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 여러분이 현장에 써먹을 때는 여러분이 강의 자료나 책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들은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 갈 수 있도록 남다르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문화적 자각이란 말은 특정인의 문화를 탐색하는 것이고 민족 중심적 시각, 편견 등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고 문화 사이의 유사성이라든지 차이점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이거를 문화적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우리가 자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각하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이 속한 문화 이외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문화 사이에 서로 다른 의사소통 스타일이라든지 에티켓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문화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틀을 형성하는데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고 나면 이제 자각을 통한 지식이 들어오고 거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사람의 신념, 가치, 행위를 결정짓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다양한 시각은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알 수가 있고, 다양한 진리, 다양한 지식 추구의 방법을 나옴으로써 이해가 빨라진다. 자신의 문화가 만사능통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사람이라 한국 문화가 아주 우수하다 그래서 타 문화권에 사는 사람을 뭐 무시하다든지 이해 못한다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차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정관념을 피해야 된다. 주류 사회 문화에 비해서 특정인의 가치, 신념, 생활 모습의 차이가 날 때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문화적 갈등이 있었고 문화적 주변화, 문화적 종속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상호작용, 문화적 기술 이런 거거든. 다문화 복지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용어들이에요. 문화적 민감성이라는 말은 개별 클라이언트의 신념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하고요. 다양성을 가늠하고 가늠할 능력도 있고 그걸 가치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진실로 신경을 써주는 것, 실무자의 문화적 배경이나 전문적 실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문화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문화 복지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결정된다. 또 문화적 상호작용은 사적으로 실무와 관련해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든지 말을 한다든지 교류를 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문화적 기술이란 말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알게 됐을 때 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문화적 배경은 그분이 대한민국 사람은 신념이 있죠. 한국 사람의 가치관이 있죠. 한국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 문화권에 사는 사람 그 나라의 신념, 그 개인의 가치관,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이 문화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만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또 기획 과정에 포함된 능력이라든지 문화적 배경을 맞도록 실천 과정과 기술을 유동적으로 변화시켜서 클라이언트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융성성 향상을 위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적 융성성이 효과적으로 발달하는 과정 6가지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별표를 해놓고 보셔야 돼요. 일단 전략 1, 관련 과목을 대학원 교육 과정에서 필수 과목에 포함하기. 또 전략 2, 조직 변화를 위해 옹호하기. 전략 3, 문화적 융성성을 기반으로 한 사고의 툴, 모형을 개념화하기. 전략 4, 정보를 보급하고 문화적 융성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정보센터를 건립을 하고, 건강,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부 주관의 계획 수립하기와 자격 부여하기. 또 문화적 융성성의 사회복지 학문과 전문가 집단 참여시키기. 이렇게 전략을 6가지로 정했어요. 그 다음은 다문화적 정체성의 성숙 단계인데요. 이게 이제 학습을 거쳐서 성장, 성숙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거든요. 그 단계에서 성숙 단계에서 다시 수능 단계, 불일치 단계, 표출 단계, 통합 단계 그래. 1급의 어려움 시험 문제는요. 다문화 정책 성숙 단계 어떤 저 블랙박스 이제 블랙링크에다가 불일치 단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놓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문제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일단 기본적인 알아두셔라. 그래서
사회적으로 억눌린 환경과 사람에 대한 피상적 이해와 무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인종적 차이는 없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유색인의 어려움에 대한 무지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수능의 단계로 가는 거죠. 또 불일치 단계는 사회 환경적 억압에 실제는 자각과 이에 대한 혼란을 경험을 하지만 변화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만큼 현실적이 않았을 때를 불일치 단계라 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적은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경험하는 불공평에 대해 침묵한 채로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남녀 성차별이라는 문제가 생기 여기에 따르는 게 왜 임금 차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표출 단계는 문화적 이슈에 대한 통찰력과 호기심뿐만 아니라 억압 환경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흑인이 아프리카 문화의 의식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설명하는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람은 온돌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마치 미개한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통합 단계 사회적으로 억압되거나 특권을 누리는 다양한 집단에 대한 통합된 인식과 대인 관계에서 이를 능숙하게 다루게 되는 단계를 통합 단계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요 문제도 충분히 여러분 수준에서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 이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내 실천 기술론에 가면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많이 보시고 이해를 좀 하시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은 이제 내용을 이제 이렇게 마칠 들어 사회복지 실천의 다양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 관계론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남으면 이 부분을 이제 PPT를 또 다시 만들어서 좀 더 소개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좀 시간이 남으면 제가 이어서 보충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제 이게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 설득력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여러 만나면 주 교령 일장서부터 빠른 속도지만 탁탁 짚고 넘어가고 여러분 언더라인 긋고 어떤 게 중요하고 다시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